안녕하세요. 저는 시청 민원실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 이름은 박지혜, 올해 45살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민원인을 만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오는 사람,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 2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 중에는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절했던 사람, 무례했던 사람, 재미있었던 사람.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분만큼 제 가슴에 깊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초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손이 떨립니다. 지금도 그날의 그 모습이, 그 눈빛이,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제가 왜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잠을 설쳤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난 월요일은 항상 민원인이 많죠. 저는 8번 창구에 앉아 있었고 이미 10명 정도의 민원을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분, 제가 호출 버튼을 누르자 한 어르신이 천천히 제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때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죠. 키는 165cm 정도, 긴 치마를 입고 계셨고 머리에는 약간 빛바랜 갈색 가발을 쓰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너무 진하게 바른 파운데이션과 핑크색 립스틱,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귀에는 작은 귀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습관적으로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신분증, 갱신하러 왔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았거든요. 여성 어르신 치고는 굵고 탁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가방을 열 때 제가 힐끗 봤는데 가방 안에는 낡은 손수건과 작은 지갑, 그리고 묵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묵주, 독실한 신자였던 모양이었죠. 저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죠. 이름 김영희, 생년월일 1943년생, 나이 82세. 사진 속 여성은 단정한 흰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저는 신분증 사진과 눈앞의 민원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신분증 사진 속 여성은 얼굴이 작고 갸름한 편이었는데 제 앞에 계신 분은 얼굴이 더 크고 각졌습니다. 그리고 목덜미였습니다. 여성 어르신의 목덜미치고는 너무 두껍고 울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가발 밑으로 살짝 보이는 머리카락도 짧게 잘린 남성의 머리카락 같았죠. 손도 이상했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했지만 손가락이 굵고 마디가 울퉁불퉁했습니다. 여성의 손이라기보다는 평생 노동을 해온 남성의 손 같았죠. 어르신, 실례지만 본인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김영희입니다. 그분은 눈을 내리깔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명백히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성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역력했지만
속일 수 없었죠.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오는 사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분도 그런 경우 중 하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망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만토바. 아니,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23-45번지. 그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만토바?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았지만 이탈리아의 지명이었죠. 아마 뉴스에서 본 기사 내용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생년월일은요? 1943년 3월 15일.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정확했거든요. 마치 외워온 것처럼. 혹시 댁에 누구와 사세요? 저 혼자 삽니다. 자녀분은요?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죠. 아들, 셋,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하세요? 그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욱 숙였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님께 다가갔습니다. 민원실 한쪽에서 팀장님은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죠. 팀장님, 잠깐 와보세요. 뭔가 이상한 민원인이 있어요. 이상하다니? 신분증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성 어르신 신분증인데 남자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종종 있는 일이었거든요.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거나 금융 사기를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였죠. 팀장님과 함께 창구로 돌아왔을 때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계셨는데 마치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팀장님도 금방 눈치채셨습니다. 키, 체격, 목소리. 모든 것이 이상했으니까요. 손님, 혹시 본인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건 불법이에요. 저는 그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들킨 사람의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깊은 절망과 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자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김영희 씨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이제 떨림을 멈췄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가발을 벗자 짧게 자른 백발의 남성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립스틱을 손등으로 닦아내자 주름진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죠. 진주 목걸이를 풀고 귀걸이를 빼는 그분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분은 57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20분 동안 저는 그분과 민원실 한쪽에 마련된 상담실에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다른 민원인들을 응대해야 했고 저에게 그분을 지켜보라고 하셨죠. 작은 상담실에는 저와 그분 단둘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연금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말기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었어요. 직장도 없었고 빚만 있었으니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당신은 충분히 살았으니 남은 돈으로 제가 다시 일어서라고.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죠.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하게 바른 아이라인이 번져 검게 흘러내렸죠. 저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닐 때도 얼마 안 가서 잘렸고 그 후로는 계속 백수였죠. 어머니는 80이 넘어서도 일을 하셨어요. 저 때문에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눈물을 닦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니요. 평생을 저를 위해 사신 분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들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의 연금이 끊기니까요. 그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어머니가 받는 연금으로 살아온 거예요.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과 어머니 명의의 집 2채에서 나오는 월세로. 그러면 어머니 시신은 집 지하실에 모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신을 집에 두었다니. 그것도 3년이나. 처음에는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장례비도 없었고 사망 신고를 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하실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제습기를 틀어놨죠. 어머니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좋아하시던 꽃을 곁에 놓았습니다. 매일 어머니께 찾아갔어요. 아침마다 인사드리고 식사 시간마다 음식을 갖다 드렸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어요. 매주 일요일 미사에 빠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매일 어머니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묵주를 들고 그분은 가방에서 묵주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묵주였죠. 이것도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사용하신 묵주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엄마, 밥 드세요.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대답도 없으신 어머니께 말을 거는 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칠 것 같았거든요. 동생들은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저는 혼자였죠. 그래서 더욱 어머니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연금이 나올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빚도 갚아야 했고 생활비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오늘 여기에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됐어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계속 미뤘죠. 하지만 이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은행 업무도 막히고 병원도 갈 수 없고. 그분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 옷을 입고 어머니 화장을 하고 어머니 목소리를 내면 신분증을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 옷장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제일 좋아하셨던 옷을 꺼냈죠. 이 치마, 이 가디건, 모두 어머니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화장대에서 어머니 화장품을 꺼냈어요.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라인. 어머니는 화장을 잘 안 하셨지만 특별한 날에는 하셨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했어요. 서툴렀죠. 남자인 제가 화장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어머니를 닮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죠. 엄마, 미안해요. 나쁜 아들이라서 미안해요. 라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상담실로 들어왔죠.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모친의 사망을 은폐하고 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그분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작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와락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57살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일어나세요. 경찰관이 그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대로 서지도 못했죠.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시신은 부검 후 유가족에게 인계됩니다. 장례는 제가 치러도 되나요? 이제라도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건 나중에 결정됩니다. 그분은 경찰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 구부정한 어깨, 비틀거리는 걸음. 민원실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죠. 저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시신을 집에 두다니. 하지만 저는 그분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3년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8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의 아들 김모 씨가 모친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부정수급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하실에서 미라화된 시신을 발견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자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주변에 꽃과 종교용품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실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관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폐륜하다. 감옥에 평생 가두어야 한다. 어떻게 어머니 시신을 집에 둘 수가 있나? 하지만 저는 그날 제가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진짜였다는 것을요. 몇 달 후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분의 모습과 행동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죠. 법정에서 다시 본 그분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3년간 모친의 사망을 은폐하고 연금 7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망 신고를 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죠. 연금도 끊기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신을 은폐했다는 말입니까? 네.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와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매일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망상입니다. 피고인은 모친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신을 은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미쳤던 겁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제가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신분증 갱신을 위해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성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때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매우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죠.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눈빛이 매우 슬펐습니다. 슬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들킨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깊은 절망과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죠.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분은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3년간 모친의 사망을 은폐하고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이자 시신 은폐죄입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 이면에 있는 깊은 효심과 슬픔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한 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최후 진술 차례가 왔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잘못됐습니다. 법을 어겼고 사회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다고. 하지만 저는 슬펐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저는 그저 어머니와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어머니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모든 건 제가 한 일입니다. 재판장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배석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피고인 김민수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한 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집행유예, 실형은 면한 겁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저는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날 당신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는 네, 치렀습니다. 제대로요. 집 한 채를 팔아서 장례비를 마련했죠. 그분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그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그분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제 대학 졸업식 날 찍은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장례식장에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걸었어요. 어머니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니까요. 그분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동생들도 왔어요. 처음에는 저를 원망했죠.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영정 앞에서 다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라고. 며칠 전 그분이 민원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서요. 일자리 지원하려고.
그분은 이제 정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요. 그분은 웃었습니다. 그날과는 다른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미소였죠.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세요. 그게 다행이에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편히 저는 그분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저는 여전히 8번 창구에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